총장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예,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수업이 이제 끝나고 막 학생들이 올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시작을 시간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정확하게 맞춰서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 네, 고려대학교의 자랑스러운 학생 여러분, 재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학생처장을 맡고 있는 국문과 교수 신지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염재호 총장님의 특별 강연, 신입생들을 특히 환영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특별 강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염재호 총장님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염재호 총장님의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염재호 총장님은 19대 총장으로 작년 3월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선배이시기도 하고요. 1973년에 고려대학교 법학, 그 당시에는 행정학과가 법대에 있었는데 73년에 입학을 하셨고요. 그리고 석사를 마치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하시고 89년에 하신 다음에 90년부터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을 하셨고요. 그리고 작년에 19대 총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어려운 시간을 마련해 주셨지만 어려운 시간이다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을 먼저 하고 약속을 하시고 다른 일정을 잡으셨습니다. 오늘 총장님께서 우리에게 던질 큰 화두는 대학은 시대를 이끌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대학에 와서 신입생이 되면 많은 질문들을 스스로 하게 되는데요. 총장님도 대학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를 늘 질문하시는 분입니다. 아마 오늘 총장님께서 던진 사회에 대한 이 질문을 어떻게 총장님은 답을 하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많은 영감을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빨리 총장님 말씀을 듣고 싶으시죠? 네, 총장님께서 한 40분 정도 강연을 해주실 거고 여러분과 한 20분 정도 질의응답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질문을 통해서 총장님과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큰 박수로 총장님을 맞아주세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인 것 같은데 그 고려대학교를 이제 어떻게 알고 들어오셨는지, 고려대학교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고려대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또 제가 작년에 취임하면서 개척하는 지성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잠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고려대학교가 언제 시작된 것은 아시죠? 몇 년도에 개교를 했죠? 고려대학교가 1905년. 고려대학교에 처음 시작했을 때의 의미, 뜻,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의 교훈,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신입생들이 이제 오리엔테이션 같은 걸 통해서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1905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을사늑약이 있었던 해였고, 1910년, 5년 뒤에 저희가 일본의 강제로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됐던 그러한 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1868년에 명치 유신을 통해서 근대화를 하는 것으로서 전 세계가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는 안중근 의사가 저격을 해서 암살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이등박무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명치 유신 이후에 그 일본의 수상이 됐는데, 유럽식의 그러한 방법을 통해 수상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전체 강요들, 지금으로 보면 장관들이죠. 전체 장관들의 반 정도가 한 2년 정도의 샌프란시스코, 유럽 이렇게 다니면서 소위 신사유람단이라는
표현을 써갖고 서구의 문명을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 네덜란드 아니면은 미국, 유럽의 문명을 받아들여갖고 우리보다는 한 50년 정도 빨리 개항을 해서 문을 열어가지고 서구의 문명을 받아들였죠. 그러다 보니까 서구의 열강의 커다란 흐름을 알고 있어서 오히려 자기네가 먼저 제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나라를 이제 침략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19세기 말에 유학을 중심으로 한 구한말의 시대상을 보게 되면 나중에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결국은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고 변화를 미리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일제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저는 사실 이 세기 말과 세기 초의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19세기에서 20세기로 변화할 때 또는 20세기에서 21세기로 변화할 때 이 변화에 큰 문명사적인 큰 흐름이 바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저 이전에 살던 삶의 패턴들이 거의 비슷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들 구한말의 얘기를 보면은 단발령이 있었고 머리를 잘라야 된다라고 할 때 내 머리를 자른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 신체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유학자들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저항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1905년에 이제는 나라를 거의 완전히 빼앗기게 됐을 때에 고종 황제가 이용익 선생, 손병희 선생 나중에 참여를 하셨습니다마는 결국은 인재를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최초로 밀립 대학을 만든 것이 보성 전문학교였고 보성이라는 뜻도 이제 고종 황제가 내려주셨고 돈을 줘서 최초의 민족의 대학으로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그 경쟁 대학인 연세대학교는 연희 전문과 세브란스가 합쳐진 것인데 올해가 131주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저희 라이벌 대학을 이렇게 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연희 전문 학교는 우리보다 10년 뒤인 1915년에 조선신학교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세브란스라고 하는 것은 제중원 그것 때문에 서울대하고 서로 같이 우리가 먼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서양의 선교사들이 와서 의료 행위를 시작을 하면서 도제식으로 학생들을 조금 키우기 시작했던 것이 세브란스의 전신이라고 얘기를 해서 1885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올해를 131주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떠나서 순수한 의미에서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학교가 사실은 보성전문학교입니다. 그때의 모토가 뭐였냐 하면 교육 구국이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그때 처음으로 시작했던 학문 분야가 딱 두 가지였는데 그게 법률학과하고 이재학과였습니다. 당시로 보면은 유학을 하고 한문을 숭상해야 되는 그러한 조선 말기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약용 선생이 이야기하는 다산의 실학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나라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사실은 1905년 20세기가 바뀌는 처음에 이러한 고등교육기관이 생기게 된 거죠. 보시면 그 후에 사정이 어려워져 갖고 이제 1930년대에 들어와서 인촌 선생님이 이것을 인수하게 됐습니다. 그래 갖고 안암동으로 이사를 와서 여기에다가 그때는 이 앞이 다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유럽과 미국을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본관을 1932년에 시작을 해서 1934년에 이거 완성을 한 겁니다. 박동진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설계자를 데리고서
1934년에 이 언덕에다가 이런 본관을 세웠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일본의 대학 총장님들이 오시게 되면 깜짝 놀라는 게, 일본의 대학을 여러분들 가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이 타일로 된 건물이거나 벽돌로 된 건물이지 화강암으로 이렇게 성을 진 일본의 대학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식민지 시대에 이것을 졌지? 인천 선생님은 식민지 시대이기 때문에 엘리트 의식을 키워주기 위해서, 자긍심을 불어넣기 위해서 화강암으로 된 유럽의 성과 같은 건물을 지었던 것입니다. 1935년 보전 30주년 때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60만 원을 모금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600억 정도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도 기록에 남아있는데 한 2,500명 정도가 최초로 다 기부를 해서 500원 낸 사람, 600원 낸 사람, 또는 반지를 뽑은 사람, 은비녀를 뽑은 사람들이 모아서 2,500명이 만들어서 60만 원을 가지고서 지금 대학원이라고 하는 그 중앙도서관을 지었습니다. 지금 대학원 건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보게 되면 거기에 중앙도서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두 개가 이제 문화유적으로 지금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가에도 결의의 보람과 정성이 뭉쳐 드높이 쌓아 올린 공든 탑,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바로 고려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전통입니다. 뭐 여러 가지 고려대학교 역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회가 되면 많이 아시겠지만, 처음에 20세기가 시작이 될 때에 문명사적인 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산업혁명 이후에 러다이어트 무브먼트도 있고 해서 기계를 파괴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인간의 근력을 기계가 대체했던 것처럼 20세기가 되면서부터는 1911년에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것을 써갖고 모든 것을 다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하게 되면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20세기 초반에 포드 자동차라든가 이러한 자동차들이 대량 생산해서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자세하게 이게 21세기로 넘어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그래서 20세기는 이 100년 동안은 대량 생산 체제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일을 잘게 표준화시키고 잘게 쪼개갖고 그것을 연결시켜서 제품을 생산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제품들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 등장하게 됐고요. 대기업이.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라는 문제가 그때부터 발생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미래사회 조직이라는 강의를 오랫동안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라는 무성 영화를 보면, 양떼처럼 처음에 어떤 게 나오냐면 양떼처럼 막 많은 사람들이 공장으로 몰려 들어갑니다. 찰리 채플린은 거기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나사 조이는 일만 단순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러다가 노동운동에 참여하게 돼서 잘못 끼어들어서 공산당 운동처럼 돼갖고 감옥에 잡히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대량 생산 체제가 아니었고 대기업에 취업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로 들어오면서부터 일을 쪼개면서 대량 생산 체제로 가면서 대기업이 나와서 고용사회가 시작이 됐고, 사람들은 자기가 원래 원하던 물건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랑 전혀 상관없지만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사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100년 정도 고용사회가 있었습니다. 21세기로 넘어오면서 1970년대에 등장하게 된 컴퓨터의 등장으로 인해서 대규모 조직들이 다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내가 취업을 해야 되는데 대기업에 가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한국은 50년 정도의 고용사회가 서서히 끝나가고 있고, 미국은 100년의 고용사회가 지금 끝나가고 있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자, 우리는 회사에 취직하는 것밖에 몰랐는데 나는 고용을 해서 취업을 해야지만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라고 여러분들을 의심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10년 전에 그 미래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 때 제레미 리프킨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20-30년이 지나면 현재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10%만 있으면은 모든 것을 다 생산해낼 수 있다. 그럼 90%는 뭘 하나?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90%는 뭘 하나? 실업자가 돼야 되나?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이 제가 이제 개척하는 지성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내용들인데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은 또 다른 쪽에 있고 고용사회만 없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거꾸로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한번 통계를 봤어요. 1960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 고용된 사람이 한 얼마쯤 있었을까요? 회사에 취직한 사람들이 1960년 딱 50년 전에 몇 퍼센트가 고용이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최소한 20%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70%가 농업 종사자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식량이 자급자족이 안 됐습니다. 70%의 인구가 농업에 종사했는데 2005년에 우리나라가 드디어 농업 생산 인구가 6%대로 떨어졌습니다. 50년도 안 된 사이에 10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지금 농업에서 생산하는 우리나라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 국회의원 선거, 시골, 농촌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이것도 지금 바꾸려고 많이 하지만은 전체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밖에 안 됩니다. 농림수산부, 농식품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농업이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차지하는 부분은 굉장히 작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제레미 리프킨을 만났을 때에 제레미 리프킨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20-30년 후에 주 20시간 근무가 될 것이다. 그때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일을 나누지 않으면은 일하는 사람은 일만 열심히 하고 세금 열심히 내서 실업자들 20-30% 되는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을 세금으로 보전해 줘야 될 것이다. 나누어야 된다. 이상한 것 같이 들렸지만 1940년대에 보게 되면 미국도 주 70시간 일했습니다. 이미 1997년에 프랑스는 35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기도 했었고 독일은 주 4일제 근무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워크쉐어링이라는 이야기를 해서 일을 나누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고용을 한다는 것이 별로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몇몇 IT 기업들은 지금 주 4일 근무로 우리나라도 바뀌었습니다. 제가 아는 다음소프트 같은데 이번 달부터 주 4일 근무하고 하루는 집에서 재택근무합니다.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20세기의 패러다임을 가지고서 계속 그 패러다임을 유지하려고 하면 21세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입생들한테 또 작년에 제가 취임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여러분들은 여행을 떠나고 싶은 유람선을 기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유람선은 오지 않을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가졌던 생각을 가지고서 30년 정도 한 60세 정도까지 정년 때까지 안전한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아마 여기 계신 사람들 중에서 10%도 안 될 겁니다. 직장을 3번, 4번, 5번 정도 옮길 것이고 대학은 여러분들 평생 여러분들은 대개 여기 있는 사람은 아무리 못 살아도 100살 이상 살 텐데 대학을 한 3번 정도 다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대학 졸업하고
나 대학생이니까 굉장한 엘리트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지금 70% 이상의 학생들이 대학을 다니지만 1960년대에는 대학을 나온 사람이 전체 인구의 6%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석사를 받는 사람들이 10%가 넘습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지금 대학 졸업은 당시의 고등학교 중퇴 정도의 수준일지 모릅니다. 특별히 더 21세기는 지식 중심으로 사회가 바뀌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프로페셔널의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저 나는 단순하게 회사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면 평생이 보장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미 그런 사회는 끝났습니다.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왜 나는 우리 부모 세대처럼 그랬을까? 또 우리나라는 특히 지금 거의 3만 불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제가 대학을 다녔던 1970년대는 1000불이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커졌냐 하면 지난 50년 동안에 전 세계는 경제가 6.6배 성장했는데 우리나라는 400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일자리도 대기업 조직으로 바뀌고 대형화되면서 한 50만 자리 정도가 매년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베이비붐 세대들은 정말 많은 직장들을 골라서 갔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가 끝나고 21세기로 넘어가면서 고용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로페셔널리즘을 가지고서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서 거기에서 일을 하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일로 바뀌게 됩니다. 가장 쉬운 것이 이해하기 쉬운 것이 제가 많이 예를 드리는 게 영화배우 안성기 씨를 얘기 많이 합니다. 안성기 씨는 우리가 잘 알고 굉장히 저보다 나이가 많나요? 한두 살 더 많나? 그런데 평생을 잘 먹고 잘 삽니다. 근데 그 사람은 평생 고용사회로 오면 실업자였습니다. 프로지만 실업자였어요. 회사에 취직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좋은 시나리오와 좋은 감독이 만나면 6개월 동안 좋은 영화를 찍어서 거기서 개런티를 받아서 돈을 벌고 어떤 때는 1년, 2년 아무것도 안 하고 쉬기도 하고 또 더 좋은 시나리오가 나오면 그 일을 하는 프로젝트 베이스드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지금 노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외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덴마크 같은 데서는 1년에 실업 직장 다니다가 해고되는 사람들이 5분의 20%가 넘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사회보장이 잘 돼 있어갖고 최소한 2년 이상의 기간들을 재훈련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부가 다 지원을 해줍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부터 풀어야 되는 문제는 뭐냐 하면 고용을 자꾸만 늘리라 대기업에서 고용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좋은 정책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홀로서기를 해야 되고 홀로서기를 할 때에도 충분하게 사회 안전망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러한 국가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지금 창업을 하라고 그러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그건 굉장히 약간은 무책임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프로가 돼야 된다. 프로페셔널이 돼야 된다. 이전처럼 스페셜리스트가 돼서 시키는 일만 잘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21세기에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얼마 전에 동아일보에서 사회부 차장이 글을 썼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기업에서 요즘도 계속 더 많이 뽑아라 더 많이 뽑아라 해서 많이 뽑습니다. 많이 뽑지만 그거는 정부에서 뽑으라고 해서 뽑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만큼의 사람들이 2, 3년 안에 다 나갑니다. 대기업을 들어가기 위해서 3수, 4수하고
졸업을 늦추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MBC는 신입사원 공채하지 않습니다. 미국식으로 가는 거죠. 미국은 ABC, CBS 전부 다 신입사원 공채 같은 거 없습니다. 지방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방 방송국에서 한 사람들을 다 스카우트하지, 퍼스널한 개인적인 관계에서 사람들을 뽑아가지 시험 봐갖고 거기서 당신들은 들어왔으니까 평생 정년까지 우리 회사의 직원입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MBC는 이미 신입사원 뽑지 않습니다. 대기업들은 정부에서 뽑으라고 하니까 뽑는 신용만 내는 거지 실제로는 별로 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살아남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10%, 20% 살아남는 사람만 보고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아무 준비 안 하고 대기업에 가는 것만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한 게 그 동아일보의 칼럼에 쓴 내용인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왜 뽑냐? 그랬더니 이게 고용정책인 줄 아십니까? 만약에 정부에서 뽑으라는 이야기 하지만 저희는 한 명도 안 뽑습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시키는 복지정책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는 대기업의 삼성의 SAT 같은 것을 해갖고 삼성 그 시험 준비를 해서 들어간다? 절대로 삼성에서 오래 살아남지 못합니다. 평균 7.5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점점 짧아질 겁니다. 제가 삼성전자에 있는 분들을 친하게 많이 알아서 거기에 탑 CEO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카이스트 스카이 대학 출신들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나 16년 동안 정답만 1등으로 맞춰온 사람들은 이제는 삼성 정도가 되면은 전혀 아무도 가보지 못했던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것을 일을 해야 되는데 정답이 없는 것을 제시해 주게 되면 모범생으로 자랐던 사람들은 자기가 정답을 맞힐 자신이 없으면 도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 3년 잘 훈련시켜서 일을 계속 줘도 도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나는 이거가 안 맞나 보다 하고 그만두고 유학을 떠난다든가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들인 돈이 아깝다고 생각한답니다. 오히려 지방대학이나 다른 데에서 온 사람들을 뽑아주면 내가 삼성의 직원이 됐다라는 프라이드 이런 것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다 시켜주는 대로 하겠다라고 해갖고 도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도전 정신이 있습니까? 삼성에서 지금 최고의 월급을 받는 사장님, 삼성전자에서 그분은 스카이 대학 나온 줄 아십니까? 1년에 연봉 6, 70억을 받는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은 되지 않습니다만 삼성전자 최고 월급 받는 부회장, 물론 이제 아주 공부 잘하고 미국에서 스탠포드 나와서 그렇게 많이 받는 사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월급을 고용사진을 제일 많이 받는 분은 광운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고대 나왔다고 평생을 그렇게 그 명함 한 장 갖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무정책 여러 가지의 작년에 개혁정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출석을 부른다? 출석을 불러야지만 수업을 들어오는 학생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홀로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대평가해서 좋은 점수를 내겠다? 3수강, 4수강? 외국에 없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제가 강의를 할 때도 저한테 찾아와서 C 맞으면 와서 F 주세요라고 해요. 왜? 재수강 다시 하고 3번씩 듣고 학생들 정말 치사하게 군대 갔다 오고 나서 4학년 돼서 1학년들 듣는 교환 과목 듣고 거기서 상대평가에서 좋은 점수 받으려고 하고 그런 나약한
지식인을 지성을 키우고 싶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상대평가 없앤다. 시험 감독 없애는 것도 외워서 쓰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지식은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SK하고 뭐 일을 많이 하면서 거기서 옛날에 장학 퀴즈라는 것이 있는데 장학 퀴즈 없애세요 그랬습니다. 왜? 딴 사람보다 빨리 무제한 올라갔고 빨리 답하는 것보다 내 10초만 주면 내가 여기서 다 찾아낼 수 있는데 그게 무슨 대단한 능력입니까? 아무런 의미 없죠. 이제 제가 다녔던 대학을 얘기해서 좀 미안하지만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학생들한테 그 시험을 볼 때 교수님이 들어가서 시험 감독을 못하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이끌어가고 세계를 이끌어갈 엘리트들을 감시하는 것 자체는 불명예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학생들은 거기에 아너 코드, 명예선서를 하고서 시험을 봅니다. 어떤 학생이 다른 학생이 컨닝을 했다라고 해서 학교에다가 신고를 해도 처벌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학교가 뭐 원칙도 없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학교의 원칙은 그것은 학생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교수님이 문제를 잘못 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스탠포드 정도 되는 데에서는 생각하는 문제를 내야지 보고 쓸 수 있는 문제를 내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런 원칙에 의해서 저는 20년 동안 시험 감독을 안 했고 시험 문제를 굉장히 복잡하게 분석하는 문제를 냈고 기초는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를 쭉 내왔습니다. 그걸 작년에 적용하자고 했습니다. 많이 바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학생들도 반대하는 친구들도 많고 또 교수님들도 아직까지는 안 돼 있어서 언젠가는 이제 그것이 시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무감독 시험이 전체 강의 중에서 3%가 무감독 시험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철학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적 장학금을 없앴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고 왜 우리는 그러냐라고 얘기하지만 명예를 줘야 된다.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줘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성적을 잘 받았으니까 그 결과로서 내가 장학금을 받겠다는 것은 옛날에는 다 가난했기 때문에 등록금이 부족해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줬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는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프로그램 장학금으로 학생들을 키우는데 그 장학금을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를 주려고 이번 학기에 해봤더니 교무처에서 정말 놀랄 만한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4.5 만점에 4.5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각 학과에서 4.5 만점에 4.5 모든 과목이 4.5 너무 많아서 18학점 이상 들은 학생을 추려봤는데 우리 학교 전체 중에서 23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솔직하게 외국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4.5 만점에 전 과목 4.5 230명이 되는 그러한 성적의 노예가 된 학생들을 키우는 것은 고려대학교에서 키우고자 하는 개척하는 지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교수님들 시스템도 바뀔 겁니다. 왜 우리가 50명씩 나눠서 경제 원론을 20개 강의가 개설이 돼야 됩니까? 1000명이 마이클 샌더스가 옛날에 와갖고 하버드 대학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강의했던 것처럼 그렇게 강의를 하고 나머지는 10명, 15명이 쪼개져 갖고 그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선생님들 서울대에서 한번 그런 게 있었는데 숨소리까지 놓치지 않고 받아쓰기를 해갖고 완벽하게 외워서 시험을 봐서 A+를 받는 학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각을 해야죠. 문제를 풀 줄 알아야죠. 토론을 해야죠. 옛날에 오바마 대통령이 와서 쭉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외대에서 강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끝나고 나서 질문하라. 그때 이제 기자회견에서 강연한 기자회견한 때 얘기군요. 기자회견했는데 끝나고 나서 질문하라 했더니 한국 기자들이 아무도 질문 안 했습니다. 중국 기자들이 막 손들고 질문하겠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말고 내가 여기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 사람들 질문하라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었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없이 중국 기자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요즘은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이제 많이 참여도 하고 질문도 하고 합니다. 21세기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여러분들은 제가 이번에 신입생 입학식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인류 역사상 최초로 3세기를 사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1900 몇 년도생이죠? 올해 들어온 사람들이요? 97년 20세기에 태어났습니다. 21세기를 삽니다. 22세기까지 여러분들은 다 살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타임즈에 나온 표지 모델에 의하면 작년에 태어난 사람의 기대 수명이 142세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3세기를 사는 사람이 될 겁니다. 너무 빨리 변하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오래 사는데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평생 이걸로 끝이 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옛날에 소위 말하는 소학교 나와서 평생 먹고 살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나 똑같은 겁니다. 끊임없이 도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하는 지성 지금 이제 뭐 개척마을이라고도 했고 이제 여러 가지의 변화를 하는데 7월 달 정도가 되면 정경관하고 미디어관 사이에 개척마을 하니까 너무 좀 옛날 올드하다 그래갖고 이름을 바꿔서 Pioneers Village 그래서 파이빌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제 실리콘밸리가 왜 실리콘밸리가 그렇게 전 세계에서 개척자들이 가냐 하면 원래 거기가 1849년에 미국에서 리노, 샌프란시스코 거기 네바다 지역에 금광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부에서 역마차를 타고 크로스 컨트리를 해갖고 인디안의 습격을 헤쳐나가면서 가서 금광을 개발한 것이 49ers 1849년이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아메리칸 풋볼 팀이 49ers인데 금색과 빨간색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샌프란시스코 팀이 개척자 정신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연원이 돼갖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것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본사를 가지게 되고 금융업 이런 것들이 다 발전했습니다. 그 정신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곳이 바로 실리콘밸리에서 이제는 IT를 가지고서 개척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벤처한 사람들한테서 첫 번째 성공한 사람은 안 믿습니다. 최소한 2번, 3번, 4번 실패한 사람들을 더 높이 평가해 줍니다. 구글 처음에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개척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파이비를 만든 거가 컨테이너 박스를 연결해서 아주 특이한 건물을 지어서 한 16, 17개 되는 컨테이너 박스를 스튜디오로 해서 여러분들이 빌려서 다른 학과 학생들하고 계속 토론할 수 있는 데도 만들고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뭐 맥주도 마시고 또 강연도 듣고 하는 것을 지금 정경관하고 미디어관 사이에 있는 공터를 저희가 사갖고 한 400평에다가 그것을 만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한테 생각을 바꿔주게 하기 위해서. 정문 앞에도 저희가 학교 가지고 있는 땅이 있어 지금 개척마을 예정 부지라고 써놨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그거보다 규모는 작지만 그러한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개척마을의 캐치프레이즈는 그런 걸 하려고 합니다. 뭘 하려고 하냐면 이제 더 이상 대학에서는 지식을 전수해 주는 곳, 객관적으로 형식지라고 하는 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 21세기의 대학이 아닙니다. 대학은 암묵지, 가르쳐 줄 수 없는 내재화된 지식을 스스로 단련시키는 곳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캐치프레이즈를 제가 생각한 것은 아인슈타인의 이러한 말입니다.
Imagination is better than knowledge. 상상이 지식보다 낫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빅터 위고라는 대문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다. 약한 자들에게는 미래는 불가능이고, 겁 많은 자들에게는 미지이고, 용기 있는 자들에게는 기회이다. 제가 개척하는 지성을 해서 요트를 만들던 뗏목을 만들던 이제는 대형 유람선을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항해에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 겁먹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미 21세기의 살기를 상당히 많은 부분 포기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차이나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제 중국이 20, 30년 뒤에는 우리나라는 중국 시장의 일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어를 모르면은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중문과 학생이 아닌 다른 학생들이 중국어를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생활비와 수업료 전액을 대주는 프로그램 장학금을 3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좀 어려운 학생들은 중국에 가서 여기 고대에서 4주 동안 하루에 6시간 수업을 받고 한 15시간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중국에 가서 또 4주를 하는데 조금 어려운 이분위 학생들까지는 이제 비행기값까지도 다 저희가 대주려고 합니다. 제가 인민대학에서 2년 전에 수료식 할 때 인민대학 총장하고 같이 참석해서 봤더니 신소재공학부 학생이 8주를 하고 나서 단 한마디도 중국어를 몰랐었는데 8주 뒤에 5분 스피치를 원고 없이 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일본어, 스페인어, 러시아어로 확대하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원한다면 졸업하기 전에 3개국어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300명이 지원을 해서 80명을 뽑아갖고 중국에 보냈고 거기서 또 잘하는 학생은 15명을 뽑아가지고 겨울방학에 또 전액 다 대줘갖고 할빈 공대에 가서 또 4주를 공부했습니다. 지난 겨울방학에는 이제 인문사회계로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 한 10주 이상을 소프트웨어를 가르쳐갖고 인문사회계 학생들이 앱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다 장학금을 대줄 겁니다. 올 여름에 코스타리카에 가서 스페인어를 배울 학생들은 30명을 저희가 우선 뽑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장학금은 거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야 됩니다. 저도 미국에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유학을 하니까 굉장히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 한 번도 집에서 등록금 타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 유학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1980년대 초에 미국 유학을 갈 때에는 스탠포드 정도나 하버드를 가려고 하면 거의 집 한 채를 매년 팔아야 될 그 정도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한데 우연히 당시 SK 선경에서 해외 유학생들을 위해서 전액 장학금을 등록금과 생활비까지 5년 동안 아무런 조건 없이 준다라고 해서 이게 과연 믿을만한 건가 했지만 가서 시험을 받고 시험을 봐서 정말 운 좋게 합격을 해서 미국 가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1학년들이지만 SK에서 하는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대학 특별 장학생을 뽑는 거 아십니까? 다 모를 겁니다. 찾아야 됩니다. 서울대 학생들이 거의 8, 90%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능력 별로 차이 안 납니다. 제가 매년 심사를 하는데 고대생들은 눈을 씻고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되면 다른 장학금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한 달에 15만 원씩 가르쳐주기도 하면서 장학금을 줍니다. 그 학생들이 또 나중에 유학을 가면 그 환경에 익숙했으니까 지금도 1년에 한 6만 불 정도를 우리나라 돈은 한 6천만 원 정도를 아무런 조건 없이 5년 동안 박사학위 하도록 밀어줍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다른 데도 관정재단, 다른 데도 굉장히 많이 도전할 만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 고대생들 1학년 들어오면 선배 따라다니면서 밥 먹고 술 먹고 하다가
그저 시간이 다 갑니다. 2학년 되면 남학생들은 군대 가야 되지. 근데 갔다 와서 공부하지 하고 다 떠납니다. 대학 생활이 흐지부지 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남 탓하지 말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도전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최초로 날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을 나는 기계를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라이트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이를 처음 만들기 시작한 사람들도 라이트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처음 하늘을 난 사람들은 라이트 형제였습니다. 용감하게 도전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고려대학교는 제가 이번에도 입학 설명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저희는 뭘 만들고 싶으냐 하면 미래 대학을 다니는 첫 번째 학생들을 우리 신입생부터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사고방식,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사고방식은 우리가 응답하라 1988, 1998, 1988 이런 데서 보는 걸로 충분하지, 그 모델을 가지고서 21세기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바뀝니다. 완전하게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미래가 어떤 것이 벌어질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지금 단순히 알파고하고 이세돌의 문제가 아니라 엄청나게 달라진다. 하지만 고대생이라면 겁먹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 위에서 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안 가본 길이라서 겁을 먹고 있어서 그럴 뿐이지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12월 달에도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의대 교수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 선배를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대 다닐 때에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어였는데 어느 미국 교수님이 오셔서 앞으로 DNA 연구가 중요할 것이다라는 그 한마디를 끝까지 듣고서 해갖고 지금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의과학자가 됐습니다. 하버드 의대에 지난번에 가봤더니 여러분들 선배가 10명 이상의 의대 교수로 있습니다. 고대. 여러분들이 결코, 저는 그러니까 GRE가 뭔지도 모르고 미국의 대학원을 지원을 해서 어드미션을 받아서 갔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대학원 다닐 때의 영어 실력보다 이 신입생들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이 훨씬 좋을 겁니다. 저는 미국에 가서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영어로 써서 받았지만 여러분들은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저보다 10배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개척정신이 없는 건지 모릅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라고 싶은 것은 이제 끊임없이 바꿀 거고, 끊임없이 개척하고,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 겁니다. 고맙습니다.